고금소총은 조선 후기에 엮은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갖가지 우스운 이야기들과 음담패설을 내용으로 하는 짧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야설 단편집이라고 할 수 있죠. 육담과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많지만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해악과 풍자로 이야기 속에 담고 있고 우리들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인간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성에 대한 해악과 담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민중으로부터 생겨나 자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들에는 허식과 숨김이 없습니다. 성의 금기를 깬 절묘한 반전의 해악과 웃음의 결정판, 한국 고전 토속문학의 백미 고금소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열려의 절개. 옛날 중국에서 전해지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장주가 멀리 집을 떠나 여행했다가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내 여행하는 동안 괴이한 일을 보았소. 무슨 일을 보았는데 그렇게 괴이하다고 하십니까? 아, 글쎄 들어보구려. 길가에 한 무덤이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부인이 그 옆에 앉아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 내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어보았소. 그랬어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답이 가히 충격적이었소. 즉 그것은 자기 남편의 무덤인데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은 후 아내가 재혼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자기 무덤의 풀이 마르고 난 뒤에 하라고 했답디다. 그래서 무덤의 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었소. 참 우습지 않소이까. 여보, 그 여자를 꾸짖지 않고 그냥 두셨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3년이 지난 뒤 재혼하는 것은 혹시 용인될 수도 있지만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채질까지 해가며 빨리 재혼하려는 것은 음부나 하는 짓이지요. 당장 능지처참을 했어도 마땅한 여자입니다. 아, 부인, 당신은 그러면 내가 만약 죽었다고 할 때 3년이 지난 뒤라야 재혼을 하겠구려. 여보, 그 무슨 말씀입니까? 열려는 불경이부인데 어찌 개가를 한단 말입니까? 장조와 부인은 이런 대화를 하면서 행복해했다. 그런데 이날 밤 장조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잠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부인은 슬퍼서 시체를 부여안고 통곡을 하는데 이때 마침 얼굴이 간혹같이 아름답고 잘생긴 젊은이가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청노새를 탄 채 그 앞을 지나갔다. 이에 젊은이는 부인의 통곡 소리를 듣고 까닭을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슬퍼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염습을 도와줄 사람조차 없어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아,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와드리리이다. 젊은이는 곧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소년에게 주면서 옷이며 광각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시신을 잘 염습해 후원에 빈을 하고 일을 마쳤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는 부인에게 말했다. 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아 아내가 없답니다. 이제 부인과 함께 살며 일생을 해로하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젊은이의 우아함을 흠모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했다. 그리하여 곧 고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부자리를 화려한 것으로 바꾼 다음 젊은이와 잠자리에 들어 뜨거운 며칠을 꿈처럼 지냈다. 그런데 이 젊은이 또한 갑자기 병들어 심하게 앓는 것이었다. 부인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으니 따라온 소년이 말했다. 우리 도련님은 평소 이런 증상을 보이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의 해골만이 약이 되는데 어디서 그 해골을 구하지 못하면 곧 죽게 됩니다. 이에 부인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도끼를 들고는 후원으로 갔다. 그리고 임시로 묻어둔 남편의 빈을 헤치고 관 뚜껑을 열어 머리를 노출시키는데 갑자기 그 속에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부인, 그 도끼로 무엇을 하려는 게요? 그러자 놀란 부인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가다듬어 예, 당신이 갑자기 죽어 여기에 빈을 만드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니 남편은 부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알아 누워있던 젊은이도 소년도 간 곳이 없었다. 곧 남편은 부인을 향해 추궁했다. 내가 죽었으니 부인은 마땅히 상복을 입고 거적을 깔고 슬퍼해야 하거늘 이 좋은 이부자리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게요. 내 슬프고 마음이 급해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했답니다. 이에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 죽은 것도 나이고 청노새를 타고 나타난 젊은이도 내가 변장한 것이며 사람 해고를 먹어야 한다고 한 것도 바로 나라오. 전에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듣고 열려 불경 입으라고 하지 않았소. 헌데 죽은 남편 해고를 도끼로 자르려는 행동이 어찌 열려가 할 일이겠소. 오히려 무덤의 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하는 여인이 더 열려인 듯 싶구려. 이에 부인은 입을 다물고 말이 없더라. 돌아온 산삼. 어느 산골 마을에 사는 나무꾼 박씨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홍기를 한참이나 넘긴 딸이 올해는 가겠지 했는데 또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 딸에는 또 한 살 더 먹어 22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살림이라도 넉넉했으면 진작 갔겠지만 살림마저도 넉넉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1년 12달 명절과 날씨가 좋지 않은 날만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서 장에 내다 팔지만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다. 가끔씩 매파가 와서 중매를 서지만 혼수 흉내낼 돈도 없어 한숨만 토하다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상에 법 없어도 살아갈 착한 박씨지만 한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나무장사뿐인데 요즘은 몸도 젊은 시절과 달라 힘에 부쳐 나무짐도 점점 작아졌다. 어느 눈이 펄펄 오는 날 박씨는 지게에 도끼를 얹고 산으로 갔다. 화력 좋은 굴참나무를 찾아 헤매던 박씨의 눈에 새하얀 눈이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씨가 100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은 금방 저작거리에 퍼져 약재상들이 찾아왔다. 박씨,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세. 천석군 부자 김참봉이 기다리고 있네. 박씨는 이끼로 싼 산삼을 보자기에 싸들고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갔다. 김참봉과 그의 수하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박씨를 기다리고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노름꾼들, 껄렁패들도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마침내 박씨가 보자기를 풀자 100년생 둥자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와 하고 모두가 탄성을 지를 때 누군가 번개처럼 산삼을 낚아채더니 와그작 하고 씹어먹는 것이 아닌가.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참봉의 부하들이 산삼 도둑의 멱살을 잡아 올려보니 폐병으로 콜록콜록하는 노름쟁이 허생이었다. 제대로 노름판에 끼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골이나 뜯는 집도 절도 없는 젊은 놈팡이 허생은 코피가 터지고 입술은 탱탱 부어오른 채 김참봉 수하들에 의해 방바닥에 구겨져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참봉은 수하들에게 이놈을 포박해서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놈의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낼 테다. 하는 일갈에 허생은 사색이 되었다. 바로 그때 마음씨 착한 박씨가 그런 허생이 불쌍해 보여 나섰다. 참봉어른, 아직까지 허생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입니다요. 이놈의 배를 째든지 통째로 삶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김참봉은 산삼을 사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돈 들일 일이 없으니 손해볼 것도 아니어서 아쉬운 마음을 접고 돌아갔다. 박씨는 허생을 데리고 나와 동구 밖에서 그를 풀어줬다. 눈밭 속으로 허생이 사라진 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박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크게 한숨을 토했다. 그걸 팔아 딸에 시집 보내려 했는데 배를 쨘들 산삼이 멀쩡할까. 내 팔자에 웬 그런 복이.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예나 다름없이 박씨가 나무짐을 지고 산을 내려와 집 마당으로 들어오니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닌가. 소인 허생입니다. 피골이 상접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에 살이 오르고 어깨가 떡 벌어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허생은 산삼을 먹고 폐병이 완치돼 마포 나루토에서 진을 치고 장사판에 뛰어들어 거상이 되었다. 꽃 피우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허생과 박씨 딸이 혼례를 올렸다. 박씨는 더 이상 나무지게를 지지 않고 저작거리 대골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고 살았다. 후에 사람들이 박씨의 착한 마음이 복을 가져왔다고들 칭찬을 하였다. 기세 등등 9월이. 어느 고을에 정력이 좋은 대감이 살았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대감이 안방 행차를 않는 것이다. 밤이면 밤마다 한 번씩은 안방을 찾고 친구들과 술이라도 걸친 날은 이틀 만에도 찾아와 옷고름을 풀어주던 대감이 마님을 찾아온 지가 까마득한 것이다. 좀이 쑤신 마님이 늦은 밤 부엌에서 뒷물을 하고 분을 바르고 간단한 술상을 차려 앞마당을 건너 대감 사랑방으로 갔다. 부수수 일어난 대감은 곧불 기운이 있다며 술잔도 받지 않고 땡감 씹은 표정으로 술상에 젓가락조차 잡지 않았다. 푹 주무십시오. 마님은 대감에게 한마디 던지고 무한하게 술상을 들고 안방으로 돌아와 혼자서 한숨을 안주 삼아 술 주전자를 다 비워버렸다. 대감이 정말 곧불 기운으로 나를 찾지 않는 걸까? 어디 첩이라도 얻은 건가? 별 생각을 다 하다 동창이 밝았다. 그런데 며칠 뒤 우연한 기회에 수수께끼가 풀렸는데 마님이 속이 안 좋아 뒷간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밤은 깊어 삼경인데 교교한 달빛 아래 번개처럼 앞마당을 스쳐가는 인기척을 보고 살며시 뒤따라가 보니 대감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대감방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 9월 2년에 비음이 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안 그래도 요즘 부엌대기 9월 2년이 엉덩이에 육덕이 오르고 눈웃음에 새끼가 올라 하인들이 군침을 흘리는 걸 안방마님은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봤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마님 체면에 9월이를 족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감을 족칠 수도 없고 마님은 부글부글 속만 끓이고 있었다. 밤이 되자 마님은 잠도 안 자고 9월이를 지켰다. 그런 날은 9월이도 꼼짝하지 않았다. 어느 날 대감이 쌀이제 넘어 잔치집에 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더니 마당에 마중 나온 마님에게 말했다. 부인, 9월이 내 방으로 보내시오. 다리 좀 주무르게. 속이 뒤집어졌지만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2년이 이제는 마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성큼성큼 대감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는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님이 발 뒤꿈치를 들고 대감 방문 앞에서 귀를 세우는데 쾅 문이 열리며 9월 2년 한다는 말이 들어와서 보세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안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너 국에다 소금 가마니를 삶았냐? 간이 이게 뭐냐? 없는 집에서 자라 모든 반찬이 소태야, 소태. 마님은 9월이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한쪽 귀로 흘려듣던 9월 2년도 참다 못해 반격을 가해왔다. 제가 마님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죠. 대감 어른이 그러시는데 바느질도 제가 낫고 음식 솜씨도 제가 낫다고 합디다. 인연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요. 9월 2년이 보따리를 싸들고 나서면서 고개를 획 돌리며 말하기를 대감마님 말씀이 이부자리소 요분질도 제가 훨씬 낫다고 합디다. 그리고는 한참 뜸을 들이다 9월 2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당새도 제가 훨씬 낫다고 합디다. 뭐. 이 말을 들은 마님은 사색이 되어 버선발로 달려나가 9월 2년을 잡고 안방으로 밀며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9월아, 그런다고 진짜로 나가면 어쩌느냐. 며칠 푹 쉬어라. 부엌 살림은 내가 할게. 빌려준 씨앗 돌려주오.
어느 마을에 오가와 이가가 살았는데 앞뒷집에 사는 데다 동갑이라 어릴 때부터 내 집 내 집이 따로 없이 형제처럼 함께 뒹굴며 자랐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들었지만 오가 마누라는 아들을 쑥쑥 뽑아내는데 뒷집 이간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감감무소식이라 의원을 찾아 온갖 약을 지어 먹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설이 다가와 두 사람은 대목장을 보러 갔다. 오가가 아이들 신발도 사고 아이들이 뚫어놓은 문에 새로 바를 창호지를 사는 것을 이간은 부럽게 바라봤다. 대목장을 다 본 두 사람은 대포집에 들러 거하게 막걸리 잔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앞집 오간의 아들 셋은 동구 밖까지 나와 아버지 보따리를 나눠들고 집으로 들어가 떠들썩하게 자기 신발을 신어보고 야단인데 뒷집 이간에는 적막강산이었다. 재수를 부엌에 던진 이간은 창호를 손으로 뜯으며 이놈의 문은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안 나니 라고 소리치다 발을 뻗치고 울었다. 이 소리를 들은 이가 마누라도 부엌에서 앞치마를 흠씬 적셨다. 바쁜 설날 여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다. 꼭두 새벽부터 차례상 올린다. 세뱃꾼들 상 차린다. 친척들 술상 차린다. 정신이 없었다. 설날 저녁 주막에서는 동네 남정네들의 유판이 벌어졌다. 이가는 오가를 뒷방으로 끌고 가 호젓이 단둘이서 술상을 마주했다. 이가가 오가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애원했다. 내 청을 뿌리치지 말게. 무슨 일인가? 자네를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네. 이가가 오가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자 오가는 화들짝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네. 이가는 울상이 되어 말했다. 이 사람아. 하루 이틀에 나온 생각이 아닐세. 천지신명과 자네와 나 이렇게 셋만 아는 일.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이가는 통사정을 하고 오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연거푸 동동주 석 잔을 들이켰다. 밤이 깊어 삼경인데 피곤에 쩔어 이가 마누라는 안방에서 골아떨어졌다. 안방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와 옷을 벗고 이가 마누라를 껴안은 사람은 이가가 아니라 오가였다. 확 풍기는 술 냄새에 고개를 돌리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고쟁이도 안 벗은 채 이가 마누라는 다리를 벌리고 이를 치렀다. 이가 마누라가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진 걸 보고 오가는 슬며시 안방에서 빠져나오고 이가가 들어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이가 마누라는 입덧을 하더니 추수가 끝나자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가 마누라는 감격에 겨워 흐느껴 울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서당을 다니면서 근동에 신동이 났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오가는 틈만 나면 담 너머로 이가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오가가 어느 날 서당에 들렀더니 훈장은 출타하고 7살 난 이가 아들이 훈장을 대신해 학동들에게 소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동들 사이엔 10살, 12살, 15살인 오가 아들 셋도 끼어 있었다. 어느 날 이가와 오가가 장에 가는데 길에서 만난 훈장이 이가를 보고 아들이 천재요. 내년에 초시를 보도록 합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가는 속이 뒤집혔다. 며칠 후 오가가 이가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벌컥벌컥 술을 마시더니 느닷없이 말했다. 내 아들 돌려주게. 하고 오가가 말하자 그 말이 이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몇 날 며칠을 두고 둘은 멱살잡이를 하다가 술잔을 놓고 밤새도록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내 사또 앞까지 가는 송사가 됐다. 오가는 천륜을 앞세우고 이가는 약조를 앞세우며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또도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다. 사또가 이가 아들을 데려오게 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사또가 물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으니 7살 난 이가의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훔치더니 말했다. 지난 봄에 모신께 할 때 앞집에서 모가 자라나 우리 집 남는 모를 얻어가 심었습니다.
가을 추수할 때 우리 집에서는 앞집에 대고 우리 모를 심어 추수한 나락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자 사또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재판 끝. 오가는 들어라.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헛소리를 할 땐 곤장을 각오하라.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며 이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었다. 16세 수처녀. 옛날 어느 시골의 한 선비가 사람은 좀 어리석었으나 집안은 넉넉한 편이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여색을 매우 밝히는 편이었다. 선비의 집에는 꽃다운 나이인 16세의 한 여종이 있었다. 이 여종은 어릴 때부터 안방마님이 꼭 끼고 살아 그 나이가 되도록 대문 밖에도 나가보지 않았으니 양갓집 규수와 다름없었고 얼굴 또한 매우 예뻤다. 그래서 선비는 늘 그 여종하고 사랑을 나눠보고 싶어 했으나 잠시도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여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으니 어느 날 이웃 친구인 박 의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계책을 설명했다. 내가 마치 병든 것처럼 누워 뒹굴 테니 자네가 이러저러하게 잘 주선해주면 좋겠네. 이에 의원은 쿵짝이 맞아서 쾌히 승낙하여 생호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생호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밤새 배를 잡고 뒹구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자고 있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가 어르신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위중하다고 알렸다. 그러자 아들은 놀라 걱정하면서 달려와 병색을 살피니 선비는 연신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얘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구나. 온몸이 아리고 한기가 들어 견딜 수가 없구나. 하니 아들은 곧바로 박 의원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고 진맥을 요청했다. 이에 의원이 진맥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들은 뒤를 따라 나와서 물었다. 내가 수일 전 만났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쩌다 일이 위중해졌는지 모르겠구먼. 노인의 맥박이 이래서야 나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다른 명의를 찾아가 의논해 보는 게 좋겠네. 그러자 아들은 크게 놀라 의원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다. 어르신보다 나은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르신만큼 부친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이에 의원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어떤 약도 효험은 없을 것 같으나 딱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하네. 하지만 그것을 처방하기가 쉽지 않을 걸세. 또 잘못 쓰면 도리어 해가 되니 이게 걱정이구먼. 어르신, 그 약이 비록 구하기 어렵다 해도 말씀만 해주시면 백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이 사정하니 의원은 또다시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다음과 같이 일러주는 것이었다. 자네 부친의 병은 한기가 가슴에 꽉 맺혀 생긴 거라네. 그러니 방을 덮게 하여 병풍을 치고 16, 7세 되는 수처녀를 들여보내 가슴팍을 서로 맞대고 누워서 땀을 푹 내면 나을 걸세. 그 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네. 다만 수처녀라 하더라도 천한 것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오로지 양갓집 처녀라야 하겠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세. 이때 방 밖에서 그의 모친이 듣고 있다가 급히 아들을 불러서 의원이 말하는 약은 구하기 어렵지 않다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은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문 밖을 나가보지 않았으니 양가 규수와 다름없고 나이 또한 금년 16세라. 만약 수처녀를 구한다면 이 아이를 약으로 쓰기에 적당할 것 같구나. 이에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가서 의원에게 말하고 부친에게도 알리니 생호는 짐짓 놀라는 척 하면서도 박 의원의 말이 그러하다면 한번 시험해 볼만 하겠구나 하며 슬그머니 승낙하는 척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아들은 병풍을 치고 방을 따뜻하게 한 다음 여종의 옷을 벗겨 부친의 이불 속으로 들여보내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런데 모치는 과연 병이 나을지 걱정되어 방 밖에서 살피고 있었다. 이때 생원이 여종과 한바탕 정사를 치르며 몰아쉬는 숨소리와 즐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모치는 혀를 차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것이 가슴을 맞대고 땀을 흘리는 약이란 말인가. 저런 치료라면 나하고 해도 충분히 되겠구먼. 그러자 뒤따르던 아들이 모친을 향해 눈을 흘기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어디 수처녀입니까? 뒷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한다. 소가 무슨 죄? 이선달은 황소를 몰고 장으로 갔다. 소 장터는 거강꾼들이 흥정을 붙이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은 값을 깎고 올리며 부산하게 떠들어댔다. 이선달은 황소를 팔아서 암소를 살 참이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소값을 알아보다 사돈 하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사돈도 소고삐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쩐 일입니까 사돈? 이선달이 묻자 사돈이 말했다. 이 암소를 팔러 왔지 뭡니까? 이걸 팔아 황소를 사려고요. 나는 이 황소를 팔아 암소를 사려던 참인데 두 사돈의 필요 조건이 이를 맞추듯 서로 똑 떨어지게 맞았다. 우리 서로 바꿉시다. 그래야지요. 둘은 소고삐를 바꿔주며 거래를 끝냈다. 사돈, 내가 오늘 사돈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황소를 파느라 애를 먹을 것은 둘째치고 거강꾼에게 구전을 얼마나 뜯겼겠습니까? 구전을 벌었으니 제가 구전만큼 한 잔 사겠습니다. 둘은 주막집 마당 구석에 소 2마리를 메어두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우리 딸년이 사돈을 잘 모시는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습니다. 개가 우리 집에 오고 난 후 해마다 논 한마지기를 삽니다. 화기애애하게 이선달과 사돈은 대낮부터 부어라 마셔라 주막에 쉴 새 없이 술을 나르는데 얼마나 마셨나 이선달이 계산을 하고 나오자 사돈이 말했다. 구전은 나도 벌었지요. 둘은 다른 주막에 가서 또 술판을 벌였다. 이선달이 말했다. 내 황소를 팔고 사돈 암소를 판 구전은 우리가 찾아 먹었지만 내가 암소를 사고 사돈이 황소를 산 구전은 아직 남았잖소. 맞아. 그들은 말도 서로 놓으며 또 다른 주막에 가서 밤 깊은 이경까지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셨다. 주막을 나와 고주망태가 된 이선달은 바꾼 암소에 올라타고 사돈은 이선달의 황소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갔다. 암소 등에서 떨어지다시피 내린 이선달을 마누라가 부축을 하며 모두 영감 기다리다 이제 잠들었소. 조용히 하세요. 이선달은 안방으로 들어가자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마누라를 껴안았다. 날이 새자 한 이불 속에서 벌거벗은 이선달과 안사돈이 비명을 터뜨렸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감골 이선달의 집 안방에서도 비명이 터졌다. 소 잘못이 아니다. 소는 주인이 바뀐 줄을 몰랐고 새 주인의 집도 몰랐다. 고주망태를 태우고 그저 자기 살던 집으로 갔던 것이다. 후에 이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촌수가 어떻게 되냐며 박장대소를 하였다. 수리꼴. 한 고을에 젊은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형은 이름난 관상쟁이와 의사이건만 한 번 와서 들여다보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다 갔을 뿐 이렇다 할 말이 없었다. 부인은 안달이 났다. 아주버님, 아비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약 좀 주십시오. 대답을 안차 며칠 뒤 찾아가서는 다른 곳에 가 사서 쓰겠으니 약방문이라도 내주십시오. 그래도 대답을 안차 다음 날은 정당한 값을 드릴 테니 약을 파십시오. 그날 저녁 때 남편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찾아가서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놈의 의술인지 설레발인지 배워가지고 동생이 죽어가는데 약도 안 일러주고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이댁 가문 인심은 이런 거요. 형은 어이없어 하며 사방을 둘러보더니 모르겠소. 장기나 구에다 먹여보시오. 그까짓 거 한마디 일러주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이오.
한마디 쏘아붙이고 휑하니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고 밖엔 벌써 어둠이 내렸는데 어디 가서 장기를 잡아온단 말인가. 그때 장날마다 사냥감을 메고 나오는 떡거머리 총각 사냥꾼이 떠올랐다. 서둘러 초롱불을 들고 산 너머 물 건너 수리골로 바쁜 걸음을 했다. 얼마를 갔을까? 산골짜기에 혼자 사는 총각 사냥꾼의 너와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긴장이 풀려 잔서를 밟고 미끄러지며 발을 삐어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 살려주시오. 부인은 사냥꾼 집을 향해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들은 노총각 사냥꾼이 내려와 부인을 들쳐업었다. 부인의 육덕이 푸짐해서 엉덩이를 두 손으로 받쳐든 총각 사냥꾼은 그만 약물이 불뚝 솟구쳤다. 총각의 목덜미를 깍지 끼고 바위 같은 등에 엎인 부인은 남자 냄새를 맡은 지 얼마이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땐 둘 다 불덩어리가 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치마를 올리고 바지를 내리고 엉겨서 뒹굴었다. 땀이 범벅이 돼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고친 부인은 자초지종을 얘기할 겨를도 없이 장기 한 마리만 주시오 라고 말했다. 총각이 잡아놓은 장기 3마리를 모두 주자 부인은 발을 절며 골짜기를 내려갔다. 부랴부랴 장기를 고아 사발에 퍼서 방으로 들어가자 맛도 보기 전에 벌써 남편은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부인이 떠먹여주자 나중엔 제 손으로 퍼먹었다. 이튿날 언제 아팠냐는 듯 남편은 거뜬히 일어났다. 그런데 오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수리골 총각 사냥꾼이 밤사이 상처 하나 없이 죽었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러하다. 형이 보니 동생이 죽을 운수보다도 재수가 과부살이 꼈던 것이라 호적에 오른 사람만이 남편인가. 남편 노릇한 놈도 남편이지. 아무나 죽으면 과부인 것이지. 그래서 개교를 쓴 것이었다. 총각은 애매하게 대수대명에 간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랜 병으로 앓는 사람의 계집은 놈 보는 것이 아니라고들 한다. 죽을 놈은 어떻게든 죽는 법. 어느 고을에 재물은 많은데 인심이 사납기가 호랑이 같은 채참봉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해걸음에 그 채참봉이 얼큰하게 취해서 뒷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서 절름발이 거지 하나가 동량 좀 줍시오 라며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집으로 가봐라 하고 채참봉이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치자 피골이 상접한 거지는 울상으로 채참봉을 올려다보며 날이 이틀을 굶었습니다요.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라며 애걸했다. 다른 집으로 가라 하지 않았느냐. 채참봉의 목소리는 고함으로 변했다. 이 소리를 듣고 채참봉의 집사와 청직이 머슴들이 주인의 고함 소리에 놀라 우르르 몰려나왔다. 날이 거지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채참봉이 절름발이 거지의 목발을 밟아 부러뜨려 도랑으로 집어던지고 바가지를 박살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의 성한다리도 분질러버리겠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노스님이 채참봉을 가로막으며 절름발이 거지를 일으켜 세웠다. 거지를 부축한 노스님이 손을 털고 있는 채참봉을 빤히 쳐다보더니 쯔쯔쯔 재우는 넘쳐나는데 명운이 다 됐구려 라고 말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채참봉이 걸음을 멈추고 획 돌아섰다. 뭐라고? 4월 초나흘 쇠풀에 받쳐서 죽을 운세요. 여봐라, 저 땡초의 주둥이를 지디겨라. 어디서 그런 악담을 퍼붓는 게야. 청지기와 머슴들이 노수님을 엎어놓고 얼굴을 밟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된 노수님이 대문 앞에서 혼절하자 채참봉과 수아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대문은 쾅 하고 닫혔다. 아직도 분이 덜 풀린 채참봉은 씩씩거리며 술상을 차려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런 채참봉은 만석군 부자지만 탐욕은 끝이 없어 보릿고개에 장리쌀을 놓아 가을이면 가난한 사람들의 농가 밭을 빼앗고 소장농 부인을 겁탈하고 고리채로 남의 집 딸을 차지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열흘이 지나 3월 금음이 되자 노수님의 말이 꺼림칙하게 떠올라 집사를 불렀다. 최찬봉의 엄명을 받은 집사는 온 동네에 소를 가진 집을 돌아다니며 그날부터 소를 외양간에 가도 속옷비를 단단히 메고 외양간 문을 잠그도록 일렀다. 어느 안전이라고 최찬봉의 명을 거역하겠는가. 최찬봉 모습들은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외양간 문에 대못질까지 했다. 4월 초나흘 꽃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대문을 굳게 잠그고 사랑밤 문도 잠근 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최찬봉은 땡초의 헛소리에 이 난리를 친 자신이 한심스러워졌다. 황소가 천정에서 떨어질 건가. 사랑방 문을 열고 문지방에 팔을 걸치고 비스듬히 누워 귀를 후볐다. 그때 한 줄기 봄바람이 불어 문이 닫히며 최찬봉의 팔꿈치를 쳤다. 귀이개가 깊이 박히며 귓속에서 선혈이 쏟아지고 꽥 소리 한번 못 질러본 최찬봉은 그 길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 귀이개는 쇳불로 만든 것이었다.